준호 씨, 지금 서린이 못 빼내면 다음엔 제가 채화영 손에 죽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오장미 손끝이 더 빨라졌습니다. 산소줄이 꼬이지 않게 먼저 풀고 침대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리지 않게 얇은 담요를 밑에 깔고 강준호는 숨도 크게 못 쉰 채 엘리베이터 숫자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는 오태평이 이강혁 부하 하나를 빈 검사실로 유인해 넣은 뒤 문고리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고 반대편 계단에서는 누군가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움직였다는 뜻이었지요. 늦으면 끝장이었어요. 마서린을 숨겨놓은 병실이 들키는 순간 오늘 밤은 진실이 아니라 사람부터 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인 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장미 말을 반쯤 의심하던 강준호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손으로 그 병실 위치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채화영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한 뒤 처음으로 돌아선 남자 바로 그 강준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화영 말 다 거짓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오늘 밤 판을 완전히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강준호 본부장실 문이 닫히자 채화영이 먼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부터 이미 계산이 섞여 있었지요. 억울한 엄마처럼 보이고 싶을 때 그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타이밍에 목소리를 낮추는지 강준호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그 익숙한 연기가 더 낯설게 보였어요. 약해진 사람처럼 보여야 상대의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강준호는 이번엔 그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채화영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지금 회사에 있는 사람이 오장미입니까? 마서린입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그 질문에 채화영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금세 표정을 고쳐 잡았지요. 그리고는 정면으로 답하는 대신 오장미 쪽으로 화살을 돌렸어요. 준호야, 넌 지금 다 속고 있어. 오장미가 왜 갑자기 이 집안일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정말 모르겠어. 서린이가 쓰러져 있는 틈을 타서 서린이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연기하는 거야. 회장님 눈도 속이고 결국은 서린이 돈까지 다 차지하려는 거라고. 채화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강준호가 바로 흔들리지 않자 더 깊게 밀어붙였지요. 버려진 서린이는 내가 데려다 키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 진작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와서 오장미가 서린이 돈 보고 저러는 거야. 서린이도 병원에 숨기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야. 이대로 두면 오장미가 서린이를 영영 모르는 곳으로 숨길 것 같았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강준호 표정은 바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채화영은 오히려 그 반응이 더 조급했는지 이번에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너는 알잖아. 그 말 하나가 강준호 심장 한복판에 꽂혔어요. 채화영에게 어린 시절 버려졌다는 감정, 끝내 다 회복되지 않은 결핍, 자기가 사랑한 사람에게마저 끝까지 다 내주지 못하게 만든 그 상처를 그 여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비열했어요. 내가 오복기를 죽였다고? 내가 오장미랑 서린이를 사고 나게 했다고? 오장미 말이 다 사실이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니? 쌍칼이 자수까지 했잖아. 말은 차분했지만 사실은 강준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독이었어요. 강준호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다가 겨우 한마디를 냈습니다. 마서린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채화영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어요. 그 짧은 틈이 오히려 더 큰 신호였지요. 하지만 채화영은 금세 고개를 바로 세우고 낮게 웃었어요. 그건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좋아. 바로 그 말이었어요. 보호하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감추려는 사람의 말. 강준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오장미가 했던 말들을 머릿속에 다시 세워보기 시작했지요. 채화영이 정말 서린이를 지키고 있는 거라면 왜 숨기느냐, 왜 병원 이름 하나 말해주지 못하느냐, 왜 진실보다 먼저 오장미 욕부터 하느냐는 의문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본부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홍주였어요. 진홍주는 일부러 문을 반쯤만 열고 들어오더니 채화영 표정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강준호가 있는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삼키지 않았어요. 대표님, 마 실장이 유전자 검사지 같은 봉투를 들고 회장님 만나겠다고 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채화영 얼굴빛이 정말로 변했어요. 채화영은 진홍주를 조용히 쏘아보더니 곧장 시선을 거뒀습니다. 강준호 앞에서 놀란 티를 크게 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손끝이 먼저 움직였어요. 책상 위 펜을 쥔 손이 순간 멈췄고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지요. 유전자 검사 봉투라는 말은 그냥 서류가 아니었어요. 마대창 앞에 올라가면 설인 문제, 쌍둥이 문제, 오장미 존재, 그동안 감춰온 거짓말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폭탄이었어요. 채화영은 바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참았어요. 강준호가 눈앞에 있으니 그 급함을 감출 필요가 있었거든요. 대신 진홍주에게만 아주 짧게 말했지요. 서린이가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 게 맞는지 먼저 확인해. 그리고 서린이 움직임부터 막아. 그 말 속엔 너무 많은 뜻이 들어 있었어요. 직접 잡아세우라는 뜻도, 안 되면 다른 걸 건드리라는 뜻도, 시간이 없다는 뜻도 다 들어 있었지요. 진홍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서린이 왜 하필 유전자 검사 결과지 같은 봉투를 들고 마대창을 만나러 가려는 건지, 그리고 채화영은 왜 그런 마서린을 막으라고 하는 건지 그 대목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뭔가 자기가 모르는 더 큰 일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의심이 스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진홍주는 바로 돌아서면서도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채화영이 숨기고 있는 게 대체 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같이 따라붙고 있었거든요. 진홍주가 나가고 채화영이 다시 강준호 쪽으로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 이번에는 이강혁에게서 전화가 들어왔어요. 채화영은 단번에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의자도 밀지 못한 채 일어섰어요. 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채화영은 더 이상 강준호 앞에서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었어요. 채화영은 외투만 집어들고 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독을 남겼어요. 준호야, 너는 아직 진실을 다 몰라. 지금 오장미 편에 섰다가 나중에 후회할 거다. 하지만 그때 강준호는 이상하게도 설득되는 대신 더 서늘해졌습니다. 진실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급하게 도망치지 않는다는 걸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강준호는 조금도 티내지 않고 한 박자 늦게 사무실을 나섰고 멀찍이서 채화영 차를 따라붙었어요. 그 뒤를 따라가며 강준호는 자기 안에서 아주 오래 붙잡고 있던 마지막 미련 하나가 툭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마음보다 지금은 거짓말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졌거든요.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병원도 대놓고 알려진 재활병원도 아니었어요.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고 본관보다 뒤쪽 별관이 더 수상했어요. 주차장도 어둡고 출입구도 따로 있었고 일반 보호자보다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더 익숙하게 드나드는 분위기였어요. 강준호는 차문도 3개 닫지 않은 채 한참을 지켜봤어요. 채화영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곧이어 이강혁이 별관 쪽 복도까지 직접 막아서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복도 끝 문이 잠깐 열릴 때 안쪽 침대에 누운 사람 옆얼굴까지 보였어요. 마서린이었어요. 살아는 있지만 누구 손안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축 처진 얼굴이었지요. 그걸 본 순간 강준호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채화영이 정말 마서린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감추는 건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오장미가 거짓말만 한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강준호는 그 병원 이름도 별관 위치도 들어가는 길도 자기 눈에 모조리 새겨두고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 시각 오장미는 서류 봉투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강준호와 채화영의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이 들어있었지요. 누구 하나 쉽게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오장미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믿을 건 말이 아니라 손에 쥔 증거뿐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대창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채화영이 강준호와의 결혼을 더 밀어붙이기 전에 강준호가 채화영 아들이라는 사실부터 마대창에게 먼저 들이밀어야 한다고 본 거지요.
그렇게 오장미가 집 안으로 들어선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마지막 통화 기록이 있어 연락드렸다는 말에 오장미는 급히 전화를 받았지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강백호 씨가 사고로 응급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장미 손에서 봉투가 그대로 떨어졌어요. 오장미는 봉투를 다시 주워들 시간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강백호는 늘 자기보다 한 발 앞서 나서던 사람이었어요. 오장미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웃으면서 막아주고 위험한 일은 자기가 먼저 끌어안고 그러고도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던 남자였지요. 그런 강백호가 다쳤다는 말은 단순한 사고보다 더 무섭게 들렸어요. 실제로 응급실 앞에 도착해보니 분위기도 그랬어요. 얼굴과 팔 여기저기에 타박상이 있었고 갈비뼈 쪽도 크게 다쳐서 움직일 때마다 숨을 짧게 끊어 쉬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폭행한 흔적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얼굴과 갈비뼈 쪽 타박이 한쪽에만 몰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사람 손에 당한 상처들이라고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오장미는 심장이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자기를 막으려고 누군가 움직였고 그 칼끝이 강백호에게 먼저 간 거라는 감각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채화영이 시간을 벌려고 가장 먼저 건드릴 사람, 오장미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사람. 딱 강백호였어요. 강백호는 진통제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오장미 얼굴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일이 꼬였다는 식이 아니라 또 자기가 먼저 맞아버려서 오장미를 혼자 싸우게 만든 것 같다는 미안함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장미 눈가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닌데 왜 이 사람만 늘 자기 탓부터 하느냐 싶어서 더 그랬지요. 오장미는 겨우 목소리를 눌러 물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봤어요? 강백호는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들었어요. 대신 분명하게 한 말이 있었어요. 장미 씨, 이거 우연 아니에요. 누가 나보다 장미 씨부터 맞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이 끝날 무렵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남봉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 얼굴은 놀람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대체 누가 우리 백호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강백호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강남봉은 처음으로 턱이 굳고 목소리까지 흔들리더라고요. 오장미는 그 순간 그냥 울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강백호가 다친 일을 흘려보내면 또 당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강남봉이 오자마자 곧장 말을 붙였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라도 의심을 제대로 심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평소엔 저희 엄마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이강혁 실장이 왜 그 교통사고 때만 안 보였을까요? 강남봉이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장미를 봤어요. 오장미는 이번에도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궁금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강남봉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그는 채화영 주변에서 이상하리만큼 설명되지 않던 공백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지요. 필요할 땐 바로 곁에 붙어 있다가 불리한 일이 벌어지는 날엔 묘하게 자취를 감추는 이강혁. 그리고 자신이 죄책감과 미련 사이에서 흔들릴 때마다 채화영 대신 앞에 나서 칼처럼 끼어들던 태도까지요. 강남봉 얼굴이 눈앞에서 굳어가는 걸 본 오장미는 확신했어요. 이제 이 사람도 더는 못 모른 척하지 못할 거라고. 이 장면을 그냥 넘기시면 아쉬우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거든요. 강남봉은 그 길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더니 세 번째 전화에서야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남봉은 곧장 약속 장소를 정하지도 않고 말을 박았어요. 지금 나와요. 당신이랑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 근처 주차장 한쪽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처음부터 살벌했어요. 강남봉은 돌아가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채화영 씨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왜 오복길 씨 사고 날엔 없었습니까? 오복길 씨 일, 그 교통사고 다 당신이 저지른 걸 나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 아닙니까? 이강혁은 처음엔 표정 하나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싸늘했어요.
쌍칼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수까지 했고요. 더는 이 일 건에서 대표님도 저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옆에서 떨어지세요. 그런데 강남봉은 이날 유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힘듭니까? 당신이 왜 최화영 씨 일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겁니까? 그리고 왜 자꾸 나더러 대표님 옆에서 떨어지라는 말을 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바로 그 질문이 이강혁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건드렸습니다. 이강혁은 더 참지 못하고 낮게 이를 갈았어요. 대표님 옆에서 절대 헤어질 생각 없으시다고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대표님 인생에 다시 끼어드는 건 안 됩니다. 그 말은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은 말이었어요. 강남봉 눈썹이 확 들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정해요. 그러자 이강혁 주먹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강남봉 입가가 터지고 몸이 뒤로 휘청했지요. 평소 같으면 놀라서라도 끝났을 텐데 오히려 그 한 대가 모든 걸 더 분명하게 만들었어요. 직업적인 충성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분노였거든요. 질투와 집착과 소유욕이 다 섞인 주먹. 강남봉은 피를 닦아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좋아. 그럼 지금 같이 갑시다. 최화영 씨 앞에서 물어보죠. 당신이랑 그 사람이 대체 무슨 관계인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최화영에게 향했어요.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의심이 이제는 직접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한 거예요. 최화영은 그 시간에도 병원 별관과 대표실 사이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설인 상태를 확인하고 이강혁에게 경호를 더 붙이라고 지시하고 진홍주한테는 오장미가 마대창을 못 만나게 하라고 따로 압박을 넣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강남봉의 얼굴까지 상한 채 찾아오자 눈빛이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독이듯 달래면서 돌려보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마대창에게 강준호 결혼 승낙도 받아냈고 강남봉 마음을 붙잡아 둘 실익도 사라졌다고 계산한 여자의 얼굴이 딱 그랬습니다. 강남봉은 숨도 고르지 않고 물었어요. 이강혁 실장과 화영 씨는 무슨 관계입니까? 대체 무슨 사이길래 채 대표 일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거는 겁니까? 나한테 또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최화영은 아주 잠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선을 그었지요. 우리 정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거 정말 불쾌해요. 다시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고는 곧장 이강혁 쪽을 향해 말했어요. 데리고 나가. 그 한마디에 강남봉은 더 이상 붙잡힐 이유도 남아있을 명분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멸감이 오히려 마지막 미련까지 끊어냈어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관계를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강준호가 강백호 사고 소식을 들은 건 강남봉보다 조금 늦었지만 병원으로 달려오는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이 아니라 그 침대 곁에서 정신없이 상태를 살피는 오장미였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렸는데 눈빛만 이상하게 더 단단해져 있었지요. 강준호는 잠깐 멈췄어요. 오장미를 향한 자기 마음, 강백호와의 형제관계, 최화영이 던진 거짓말, 그리고 조금 전 자기 눈으로 본 마서린까지 전부 한 병실에 같이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음보다 사실이 먼저였으니까요. 강준호는 조용히 강백호 상태를 확인한 뒤 오장미에게 물었어요. 이것도 최화영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장미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곧장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숨을 골랐고 그러고 나서야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제가 강준호 씨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부터 막으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저를 바로 건드리면 티가 나니까 백호 씨를 먼저 다치게 한 거예요. 제가 여기로 달려올 걸 아니까.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강준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수법은 최화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숨겨둔 마서린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걸요. 강준호는 병실 창가 쪽으로 몇 걸음 갔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차갑기로는 누구보다 차가운 남자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저도 끝까지는 못 믿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오장미가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봤습니다. 강준호는 더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마서린 씨를 외곽 요양병원 별관에 숨겨놨더군요. 오장미 눈동자가 확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의심하고 추정하고 정황을 붙여왔지만 누군가 자기 앞에서 정확한 장소를 말해주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강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장미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더 늦기 전에 그 사람부터 꺼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오장미 얼굴에는 안도보다 결심이 먼저 들어왔어요. 자기와 똑같은 얼굴을 한 서린이를 자기 손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 서린이도 살고 자신도 채화영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오장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장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정해졌죠. 서린이를 빼내는 일이 결국 자기 목숨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본 거예요. 오장미는 곧장 오태평에게 연락했어요. 전화 한 통에 상황을 길게 묻지도 않았어요. 장미야, 주소만 보내. 내가 먼저 갈게. 딱 그 말만 남기고 움직였어요. 강준호는 병원 구조를 빠르게 적어 보여줬습니다. 별관 뒤 주차장, 서비스 엘리베이터, 이강혁 부하가 서 있는 복도, CCTV 사각지대까지 기억나는 대로 다 짚었지요. 오장미는 그걸 들으면서도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반찬 가게와 험한 세상 사이를 수없이 뛰어온 사람 특유의 집중력이 있었어요. 계획은 단순할수록 좋았어요. 오태평이 앞에서 경호를 빼내고 강준호가 길을 열고 오장미가 직접 마서린 상태를 보고 옮기는 것. 복잡한 말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 하나였어요. 채화영이 다른 데로 시선이 쏠린 순간 그 몇 분 안에 사람을 빼내야 했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채화영 시선은 이미 강남봉 문제와 마대창 문제, 진홍주 보고까지 얽혀 사방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강준호는 그 와중에도 한 번 더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장미 씨가 지금 서린이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직접 나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오장미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래도 서린이는 빼내야 해요. 강준호는 그 짧은 대답에서 다시 한 번 졌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오장미가 자기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상처보다 먼저 다른 사람 생명을 보는 사람이어서 그랬어요. 그 순간 강준호가 왜 오장미를 끝까지 포기 못했는지도 왜 강백호까지 그 여자에게 빠졌는지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오늘은 사랑 고백할 날이 아니니까요. 대신 딱 하나만 말했지요. 이번 일 끝날 때까지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오장미는 그 말에 고개만 짧게 끄덕였어요. 믿음이라기보다 오늘은 서로 감정 따질 시간이 없다는 동의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밤이 더 깊어지길 기다렸고 각자 다른 이유로 채화영 판을 뒤집을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 한영자도 병원으로 왔어요. 아들 둘이 한나란 씨의 각기 다른 칼끝에 휘말려 있다는 걸 안 순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집안 파탄을 봐온 여자 얼굴이 오히려 더 차갑게 식었어요. 한영자는 강백호 상태를 확인한 뒤 병실 밖으로 오장미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묻는 말이 단도직입적이었지요. 누가 이랬어요? 오장미는 잠깐 머뭇거렸지만 결국 숨기지 않았어요. 채화영이 사람을 따로 숨기고 있을 가능성, 자기를 막으려고 강백호부터 건드린 정황, 강준호가 병원 위치를 확인했다는 사실까지 전부 말했지요. 한영자는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어요. 대신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어요. 좋아. 그럼 채화영 증거로 묻어버립시다. 그 말에는 변호사로서의 냉정함과 엄마로서의 분노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오장미는 그 한마디를 듣고 처음으로 오늘 밤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강백호는 아픈 와중에도 눈을 뜨며 말했어요. 장미 씨, 일단 서린 씨부터 데리고 오세요. 이쪽은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오장미 편에 서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외곽병원으로 향했어요. 먼저 도착한 오태평은 평소처럼 덜렁대는 척하면서도 오늘만큼은 눈이 날카로웠어요.
병원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 피우는 척 서 있던 경호 남자를 발견하자 슬쩍 다가가 투박하게 말을 붙였어요. 이강혁 실장님이 찾던데요. 뒤쪽 창고 같은 데로 빨리 오라던데. 상대가 의심스럽게 보자 오태평은 더 투박하게 욕까지 섞어가며 상황을 만들었어요. 급한 심부름꾼처럼 보여야 진짜 같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타입이었거든요. 마침 휴대전화까지 진동하자 남자는 더 따질 여유 없이 오태평 뒤를 따라갔어요. 별관 뒤편 비품실 앞에 도착했을 때 오태평이 문을 열어주며 안을 가리켰고 남자가 한 걸음 들어간 순간 곧바로 밖에서 문을 밀어 잠갔어요. 안에서는 거친 욕설과 발길질이 터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태평은 숨을 크게 몰아쉬면서도 바로 강준호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하나 치웠어요. 그 짧은 문자 하나가 실전의 시작이었어요. 강준호와 오장민은 서비스 출입문으로 들어갔어요. 강준호가 낮에 외워둔 구조가 여기서 빛을 봤어요. 일반 병실 복도 대신 세탁물 카트와 비품이 오가는 뒤쪽 통로, CCTV가 복도 모서리를 완전히 담지 못하는 구간, 별관 간호사실이 잠깐 비는 시간까지 다 계산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숨겨진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오장미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문 하나 너머에 자기 쌍둥이인 서린이가 누워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수없이 상상했어도 막상 몸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망설임도 길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오장미는 침대 위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어요. 정말 서린이였고 누가 공들여 가둬놓은 사람처럼 너무 조용했어요. 서린아. 오장미가 아주 작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강준호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었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준비해간 얇은 담요와 보조 산소통을 꺼냈어요. 오장미는 간호사가 아닌데도 이상하리만큼 손이 정확했어요. 수키를 돌보고 집안 사람들 챙기며 몸으로 배운 조심스러운 손길이 있었지요. 산소줄 위치를 먼저 잡고 링거 연결을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고 침대 바퀴 고정 장치부터 풀었어요. 그 사이 강준호는 문밖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쟀어요. 멀리서 카트 끄는 소리, 간호사 발걸음,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전자음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어요. 그러다가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실장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렸고 강준호 얼굴이 즉시 굳었어요. 이강혁이 부하가 안 보이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오장민은 그 소리를 듣고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멈추면 끝나요. 그 한마디에 강준호도 더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침대 대신 이동용 휠체어를 가져와 마서린을 옮겼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허리와 어깨 쪽을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자기와 똑같은 얼굴을 한 쌍둥이인데도 체온이 너무 달라서 오장미 손끝이 순간 차게 식었어요. 한 사람은 채화영 복수를 위해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병실에 누운 채 갇혀 있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긴장은 병실을 나선 다음부터였어요. 별관 뒤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고 휠체어 바퀴 소리가 작아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강준호는 자기 몸으로 앞을 막듯 걸으며 혹시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말을 꺼낼 준비를 했고 오장민은 뒤에서 마서린 얼굴만 계속 확인했어요. 한 번은 산소줄이 걸려 툭 소리가 났고 그 짧은 소리에 세 사람 심장이 같이 내려앉았어요. 또 한 번은 코너를 돌자마자 청소 직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강준호가 아주 자연스럽게 응급전실 이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겨우 넘어갔어요. 원래 거짓말에 서툰 사람인데 그날은 유난히 얼굴이 굳어 있어서 오히려 말이 먹혔지요. 엘리베이터 앞에 닿았을 때는 더 아슬아슬했어요. 위층에서 내려오던 엘리베이터가 한번 멈칫하더니 다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버튼을 눌러 잡아두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장민은 계단으로 가자고 했고 강준호는 마서린 상태를 보고 잠깐 고민했어요. 결국 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계단으로 틀었어요. 시간이 채화영 편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오태평은 아래층에서 이미 식은땀으로 등을 다 적시고 있었어요. 비품실 안에 갇힌 남자가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복도 저편에는 다른 발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오태평은 들키기 전에 한 번 더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예 반대편으로 뛰어가 간호사실 문을 열고 저기 비품실에서 누가 쓰러진 것 같아요. 하고 큰 소리를 쳐버렸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이 쓰러졌다는 말만큼 빨리 퍼지는 것도 없죠. 덕분에 이강혁 쪽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쏠렸고 바로 그 틈에 강준호와 오장미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마서리는 의식이 없었지만 몸이 완전히 축 늘어진 채라 생각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한 번만 손이 미끄러져도 한 번만 누가 이름을 부르며 붙잡아 세우면 그대로 끝이었어요. 오태평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말없이 먼저 아래쪽 문을 잡아줬고 셋은 숨도 못 쉰 채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별관 입구로 채화영 차가 들어오는 헤드라이트가 멀리서 번쩍였어요. 그 빛을 본 순간 셋 다 몸이 얼어붙을 뻔했지만 오장미가 먼저 정신을 붙잡았어요. 고개 숙여요. 마서린 얼굴이 보이면 끝이라는 걸 누구보다 빨리 계산한 거예요. 강준호 차는 지하 구석 어두운 쪽에 세워져 있었고 오태평이 미리 뒷문을 다 열어놨어요. 세 사람은 거의 숨을 죽인 채 마서린을 차 안으로 옮겼어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까봐 손으로 끝까지 눌러 닫았어요. 강준호가 운전석에 오르고 오장미는 뒤에서 마서린 머리를 받쳐들고 오태평은 옆차 사이로 몸을 숨긴 채 주변을 살폈어요. 그 바로 몇 초 뒤 이강혁이 별관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지하를 훑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뭔가 터졌다는 얼굴이었어요. 비품실 부하가 빠져나온 뒤였고 숨겨둔 병실까지 비어 있었을 테니 당연했죠. 그런데도 강준호 차는 간신히 사각지대를 먼저 빠져나갔어요. 헤드라이트를 켜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렇게 차가 병원 밖 도로를 도는데 성공했을 때 오장미는 그제야 아주 작게 숨을 토해냈어요. 살아서 빼냈다는 안도보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라는 감각이 더 컸어요. 채화영이 빈 병실을 본 건 그 직후였어요. 침대는 비어있고 바닥에는 급하게 떼어낸 테이프 조각 하나와 바퀴 자국만 남아있었지요. 채화영 얼굴은 하얗게 식었다가 바로 검게 굳었어요. 채화영은 소리부터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이강혁 쪽으로 몸을 돌려 물었어요. 누가 들어왔어? 이강혁도 처음으로 변명 대신 이를 악문 채 말했지요. 강준호 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채화영 눈빛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들이 자기 판을 깨는 쪽에 섰다는 사실, 그게 마서린이 사라진 것만큼이나 그녀를 자극했어요. 숨겨둔 마서린이 빠져나가면 모든 게 들통날 수 있다는 공포와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온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채화영은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숨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강준호가 차를 몰고 향한 곳은 자기 집이었어요. 병원보다 안전한 이유가 분명했지요. 채화영은 우선 병원과 별장, 외부 시설부터 뒤질 가능성이 크고 준호 집까지 바로 의심하긴 어렵다고 본 거예요. 무엇보다 한영자가 있는 집이었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아무렇게나 들이닥치기 어려운 공간이었지요. 집 안으로 마서린을 옮기는 순간 한영자 얼굴도 굳었어요. 그러나 놀라서 손을 놓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한영자는 손수 침대 자리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부터 챙기고 오장미에게 물 한 잔을 먼저 쥐어줬어요. 그리고 모두가 숨을 겨우 고른 뒤 거실에 모였을 때 강준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걸 하나도 빼지 않고 털어놨어요. 대표실에서 채화영이 한 말, 버려졌다는 상처를 건드리며 오장미를 프레임 씌운 과정, 진홍주 보고 이강혁 전화, 숨겨진 병원까지 전부요. 한영자는 중간에 단 한 번도 놀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감금, 허위사실 유포, 사고 은폐, 증거인멸 시도. 이제부터는 변호사 방식으로 간다. 오장미는 그제야 자기가 떨어뜨렸다 다시 챙겨온 봉투를 꺼냈어요. 구겨졌지만 안에 든 종이는 멀쩡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과 정리해둔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 펼쳐졌어요. 한영자는 그 종이들을 빠르게 넘겨보더니 바로 핵심만 짚어냈어요. 이건 감정으로 덤비면 안 돼. 이 사실을 누가 언제부터 숨겼는지, 교통사고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빠졌는지 순서대로 묶어야 해.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마서린 쪽으로 계속 가 있었어요. 이미 서로가 누구인지 다 알고
지금은 왜 이 사람을 빼내야 하는지도 너무 잘 알지만 그렇다고 눈앞에 누워있는 얼굴을 편하게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준호는 그런 오장미를 한참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늘 저한테 한 말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하겠습니다. 그 말은 강준호가 채화영을 버린다는 뜻이라기보다 더는 거짓말 편에 서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한영자는 냉정하게 덧붙였어요. 이번엔 채화영이 법으로 무서운 게 뭔지 알게 될 거다. 그때 거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남봉이 들어왔어요. 입가 상처가 아직 선명했어요. 한영자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차린 사람처럼 눈빛이 딱 굳었어요. 강남봉은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어요. 화영 씨, 아니 최 대표랑 이강혁 사이, 그거 정상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그 한마디가 집 안 공기를 또 바꿔놨어요. 강남봉은 주차장에서 벌어진 대화와 주먹, 그리고 채화영이 자기 앞에서 너무 쉽게 등을 돌린 순간까지 전부 털어놨어요.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지키느라 진실을 흐릴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지요. 한영자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제라도 본 게 다행이네. 그런데 이제 흔들리면 끝이야. 강남봉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도 있었고 미련이 끊긴 자리에서 오는 허망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오늘 백호가 다친 걸 보고 나니 자기 감상에 빠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채화영이 오랫동안 각자 따로 흔들어 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자리에 모이면서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서리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끝 반응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오장미는 그 손을 한참 붙잡고 있다가 낮게 말을 꺼냈어요. 설이나 꼭 깨어나야 해. 강준호는 그 말을 옆에서 듣다가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장미가 누구를 향해 말하든 결국 끝까지 생명을 붙잡는 쪽이라는 걸 오늘 밤 다시 확인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질이야말로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할 종류라는 것도 알았어요. 돈으로도 안 꺾이고 협박으로도 안 무너지고 가족만 건드리면 더 강해지는 사람. 채화영이 이런 오장미를 단순히 반찬가게 딸 정도로 봤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었어요. 오태평도 그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씩씩거렸지만 이번엔 함부로 나서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지금은 들이받는 것보다 버티는 게 먼저라는 걸 다들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긴 밤이 조금씩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이 집 안에서는 처음으로 채화영 이름 앞에 두려움보다 준비가 놓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채화영 쪽은 더 다급해졌어요. 병실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강준호까지 돌아섰을 가능성이 커졌고 강남봉도 완전히 끊겨나갔고 진홍주가 전해준 유전자 봉투 얘기까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채화영은 사람을 풀고 전화를 돌리면서도 계산을 바쁘게 굴렸어요. 지금 제일 먼저 막아야 할 건 오장미 입이고 그 다음은 마서린과 오장미가 쌍둥이라는 사실이 마대창 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강준호 증언이었어요. 이강혁은 그런 채화영 얼굴을 보며 더 무섭게 굳었어요. 사랑이든 집착이든 그 감정이 깊을수록 그는 채화영 위기가 자기 숨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강혁은 한마디만 했어요. 대표님,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채화영이 돌아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싸늘했어요. 믿는 신복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필요하면 같이 버릴 수도 있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 한순간 이강혁 얼굴에도 미세한 금이 갔어요. 목숨처럼 받들던 사람이 가장 위기일 때 자기를 방패로 쓸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낀 거지요. 채화영 판은 바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조금씩 금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조금 밝아질 무렵 한영자는 탁자 위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오장미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순서가 중요해요. 서린 씨 보호부터 하고 백호 사고 기록 확보하고 그 봉투는 회장님 앞에 올릴 타이밍을 내가 만들게요. 오장미는 피곤이 얼굴에 다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죽지 않았어요. 강백호가 병원에 누워있고 마서린이 겨우 숨을 붙이고 있고 채화영은 여전히 바깥에서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오장미를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오장미는 마서린 쪽을 다시 한번 보고 이어서 강준호와 한영자,
오태평, 그리고 조금 떨어져 서 있는 강남봉까지 차례로 바라봤어요. 각자 사정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지만 오늘 밤만큼은 모두가 같은 적을 보고 있었지요. 오장미는 그제야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화영 뜻대로 다 되진 않을 거야. 그건 다짐이면서 선고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마서린 손가락이 전보다 더 크게 움직였어요. 아직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가라앉은 판 밑에서 진짜 증인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채화영에게 남은 시간도 숨을 곳도 생각보다 훨씬 적어지고 있었어요. 과연 손끝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될지, 그리고 오장미 손에 들린 그 봉투가 마대창 앞에 올라가는 날 채화영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다음 전개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질 전개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